소연아, 이 약이 맞나?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버지, 같은 성분인데 제네릭으로 바꾼 거예요? 약값이 너무 비싸서요. 의사 출신인 제가 불길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빚을 좀 지었다고 하더니 제 건강이 점점. 제 이야기 꼭 좀 들어주세요. 40년간 메스를 잡아온 제 손이 이제는 젓가락도 제대로 쥘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3년부터 2023년까지 정확히 40년 동안 외과 의사로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이제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힘겹게 느껴집니다.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거든요.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소연이가 찬물과 함께 하얀 알약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딸은 제 약을 직접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약의 색깔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병원에서 받았던 건 연한 노란색이었는데 지금 손에 든 건 순백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약을 먹고 나면 오히려 떨림이 더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소연아, 이 약이 맞나?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소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성분인데 제네릭으로 바꾼 거예요. 약값이 너무 비싸서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40년간 환자들을 봐온 제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요. 소연이는 올해 40이에요. 제가 28배 늦게 얻은 딸이었죠. 아내가 임신 중독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소연이 때문에 버텨냈습니다. 그런 딸이 저를, 사위인 태민이는 요즘 집에서 전화 통화를 자주 해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곤 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태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황급히 달려와서 태민이를 방으로 끌고 갔어요. 여보, 아버지가 듣고 계셔. 두 사람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작은 속삭임만 들렸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내를 잃고 10년이 지났어요. 유방암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아내를 돌보던 소연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소연이는 정말 헌신적이었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아프실 때 제가 못다한 효도를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그때 소연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아버지, 현관문이 열리며 손자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올해 12살인 준호만이 제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줘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준호야.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피곤하시니까 조용히 해. 소연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준호가 움츠러들며 제 옆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엄마가 요즘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준호의 작은 목소리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제 방에서 거실로 나가보았어요. 소연이와 태민이가 소파에 앉아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소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약을 더 늘려?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뭔가가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40년간 환자들의 생명을 구해온 의사가 이제는 자신의 딸로부터 무언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야 해.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설마?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다시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소연이의 표정이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제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파킨슨병은 초기라고 했는데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40년간 의사로 살아온 경험이 제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가실 날인데요. 소연이가 말했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음 주에 가자. 아니에요. 아버지, 약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소연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몰래 나가야겠다고요. 새벽 3시 모든 가족이 잠든 사이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떨리는 다리로 택시를 잡아서 제자 김 원장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김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김 원장, 부탁이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혈액을 검사해줘. 파킨슨병 치료제 성분 말고 다른 약물이 검출되는지 확인해봐. 김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혹시 묻지 마. 제발. 제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김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파킨슨병 치료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항정신병 약물과 근육 이완제가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딸이, 제 사위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소형 녹음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숨겼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설치하는 데에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아버님이 좀처럼 안 돌아가시네. 태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약을 더 늘려볼까? 소연이의 대답이었어요. 아니야, 너무 의심받을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럼 어떡해? 설악산 여행 때가 기회야. 계곡 근처에서 사고로 만들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이들이 진짜 나를?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제가 아껴왔던 사위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소연이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 무서웠어요. 소연아, 나 요즘 약 먹고 나면 더 아픈 것 같아.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소연이의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태민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별로 좋지 않아. 그렇다면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태민이의 눈에서 번뜩이는 것을 봤어요. 욕심이었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됐어. 제가 큰 소리를 냈더니 태민이가 움찔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태민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래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족 몰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의료봉사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요. 손자 준호를 위한 교육비만 별도로 신탁에 맡기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준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산책했어. 엄마가 할아버지 찾으셨어요. 되게 화나셨던 것 같은데.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섬뜩해졌어요. 그날 저녁 소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혼자서요? 위험하잖아요. 소연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앞으로는 꼭 말씀해 주세요. 걱정됩니다. 그 걱정이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오늘 어디 갔다 온 것 같아. 뭔가 수상해.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좀 더 조심해야겠어. 그럼 계획을 앞당기자.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가자고 해.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경찰서에 신고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 가족 여행 가요. 설악산 어때요? 소연이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좋은 생각이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요. 소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반짝임이 기쁨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설악산에 도착한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산 공기가 맑고 좋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곳이 제 마지막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예뻐요. 준호만이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12살 손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계곡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이가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계곡 트레킹 어떠세요? 경치가 정말 좋다고 해요. 좋아.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미리 경찰서에 모든 증거를 제출해 두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오전 10시 우리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태민이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점점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쉬어가요. 소연이가 말했지만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괜찮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날 때가 온 거예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우리는 깊은 계곡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 저기 바위에서 사진 찍어요. 경치가 정말 좋아요. 소연이가 절벽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연아, 태민아, 제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가 아니라 항정신병 약물을 먹이고 있었구나. 소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곡에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어요. 설악산 여행 때가 기회야. 계곡 근처에서 사고로 만들면. 태민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태민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경찰이 믿을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했어. 지금쯤 영장이 나왔을 거야. 그때 소연이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빚이 20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야 했나? 태민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나? 저는 태민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희는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어. 항상 괜찮다고만 했잖아. 소연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해.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있어. 약물로 고문하고 외부와 차단시키고. 준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2살 손자에게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온 거예요. 태민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났구나. 소연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봐. 나를 천천히 죽이려고 했잖아. 경찰들이 계곡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빠르게 찾을 수 있었나 봅니다. 박정호 선생님이시죠?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 신고해 주신 내용대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소연이와 태민이가 수갑을 찼어요. 준호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준호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 거야. 계곡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40년간 쌓아온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살아남아야 준호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재판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보는 소연이와 태민이의 모습이었어요. 둘 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을 법정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법정 경비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소연이가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태민이는 반대였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들어왔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어요. 재판장님, 검사가 기소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혐의 사실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소연, 김태민은 존속살해 미수, 재산탈취 시도, 상해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죄목들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정말 제 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증인 박정호 씨, 증언석으로 나오세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증언석에 섰어요. 소연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직접 경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나요? 파킨슨병 치료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항정신병 약물과 근육 이완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계속되었어요. 증언을 하면서도 계속 소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증인의 증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증언석에서 내려오면서 소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라고 입모양으로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위 김태민의 사업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존속살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었어요.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태민이도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피해자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환자를 살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소연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딸아, 힘들면 말을 했어야 했어. 아버지를 죽이려 할 게 아니라 제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처방이야. 너희가 진짜 치료받기를 바란다.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소연, 김태민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15년.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소연이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연이가 저를 부르며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야 했거든요. 모든 재산을 의료봉사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손자 준호를 위한 교육비만 별도 신탁으로 남기고요. 딸분과 사위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출소한 후에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겁니다.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재판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5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됐어. 그럼 엄마 아빠 언제 볼 수 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모르겠어, 준호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너를 잘 돌볼 거야.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린 손자의 질문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람은 나쁘지 않아. 다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저도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할까요? 절대 그러지 마. 너는 착한 아이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40년간 의사로 살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준호만큼은 올바르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시골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파킨슨병은 여전해요.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니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할아버지, 토요일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키가 훌쩍 큰 손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준호는 제 어깨만큼 커져 있었어요. 준호야, 또 왔구나.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에 정말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데? 생물 시간에 의사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준호가 가방에서 발표 자료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 환자를 살리는 의사였는데 마지막에는 자신을 지켜야 하는 환자가 되었다고요.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정말 훌륭한 할아버지를 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준호야, 너는 참 똑똑하구나.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기억해둬라. 제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되
절대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되지 마라.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는 언제 나와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3년 후면 나올 거야. 그럼 그때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그때가 되면 생각해 보자. 저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아직 준호에게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모든 재산을 기부했으니까 그들에게 줄 것도 없었고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더 편하실 텐데.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준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할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살 힘이 생겨.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저도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아무도 할아버지를 해치지 못하게요. 어린 손자의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예뻐요. 그래. 할아버지도 이곳이 마음에 들어. 서울의 복잡함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할아버지,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해. 하지만 내가 와주니까 괜찮아. 저도 할아버지가 그리워요. 매일 생각해요. 준호의 솔직한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내가 커서 정말 의사가 된다면 할아버지처럼 멋진 의사가 되길 바라.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고. 네, 약속해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살았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사였으니까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서 자신을 지키는 의사로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소연이와 태민이에 대한 원망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호였어요. 그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키워야 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손자에게는 줘야 했어요. 그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였습니다. 마지막 치료 말이에요. 창밖의 별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화요일에 의료봉사재단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재산으로 만든 무료 진료소에서 첫 번째 환자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박정호 기념진료소에서 이번 주에 10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재단 직원의 목소리가 기뻤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벅찼습니다. 제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요일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준호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준호가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특히 과학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준호가 반 친구들에게 의학 지식을 설명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의사가 될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준호가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는 김 원장이 찾아왔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혹시 서울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기가 좋아. 마음이 편해. 그렇다면 가끔 후배 의사들에게 강의라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정말요? 그럼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어떠세요? 좋아. 젊은 의사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김 원장이 기뻐했어요. 오늘 오전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요즘 다른 환자분들이 선생님을 많이 따르세요. 그래요? 네. 특히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러 오세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병원에서 지내면서 다른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니까 병원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환자분을 만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야 별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겪으신 일을 들으니까 제 고민이 작게 느껴져요. 그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도 딸분을 용서할 날이 올까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하게 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할머니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정말 밝았습니다. 문득 아내가 생각났어요. 소연이를 낳았을 때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정말 예쁘죠?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소연이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바빠서 소연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의사로서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로서는 부족했던 거죠. 그 죄책감이 아직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만큼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